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브렌트포드 대 벌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렌트퍼드는 4-2-3-1 기반으로 전방 4명이 자리를 바꿔가며 수비 라인을 흔드는 구조가 강점이다. 티아고는 등지는 움직임과 측면 이동을 동시에 가져가며 이선이 침투할 공간을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스트라이커다. 샤데는 속도와 직선적인 돌파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벌리 풀백을 뒤로 밀어넣는 유형이다. 담스고르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템포를 조율하고 세트피스 마지막 패스의 정확도가 높아 박스 앞에서 지속적인 위협을 만든다. 더블 볼란치는 빌드업 시 후방으로 내려가 전진 패스를 열어주고 수비 전환에서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1차 차단을 책임진다. 후방 교체 카드까지 다양해 경기 내내 템포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뎁스는 벌리보다 한 수 위다. 벌리는 동일한 4-2-3-1 구조지만 공수 전환에서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약점이 뚜렷하다. 포스터는 포스트 플레이는 좋지만 팀 라인이 내려가는 순간 고립돼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 앤서니는 속도는 뛰어나지만 수비 가담 타이밍이 늦어 풀백과 간격이 자주 벌어진다. 컬레는 빌드업 수비 보호를 모두 요구받지만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환경에서 뛰고 있다. 12경기 24실점이라는 수치는 측면 중앙 모두에서 조직적 불안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포백강 커버 타이밍이 늦어 크로스 상황에서 프리 헤더를 허용하는 장면이 빈번하다. 이 경기는 브렌트퍼드의 공격 템포를 벌리가 90분 동안 버틸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담스고르 샤데 티아고로 이어지는 삼각 움직임은 벌리 포백의 간격 문제를 정면으로 찌른다. 벌리의 수비 블록은 한번 흔들리면 연속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많아 위험 부담이 크다. 브렌트퍼드는 측면 오버랩 컷백 세컨볼 모두에서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반대로 벌리는 수비 라인을 지키느라 공격 전환 인원이 부족해 흐름을 바꾸기 쉽지 않다. 두 번째 경기 맨시티 대 리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시티는 4-3-3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높게 유지한 채 상대를 깊숙이 밀어넣는 패턴을 가져간다. 홀란드는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크로스 침투 패스 모두의 강점을 지닌다. 도쿠는 폭발적인 드리블로 풀백을 고립시키며 박스 안 공격 루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니코 곤살레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드리블과 패스를 모두 수행하며 전진 템포를 끌어올린다. 중원은 짧고 빠른 패스로 상대 블록을 흔들고 전후반 내내 세컨볼을 장악하며 공격을 이어간다. 역압박 능력도 뛰어나 공을 잃어도 곧바로 탈환해 찬스를 다시 생산하는 구조다. 리즈는 4-3-3 전방 압박이 기반이지만 수비 간격이 무너지면 실점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팀이다. 피로에는 박스 안 위치 선정이 좁고 깔끔한 마무리 능력을 갖고 있다. 제임스는 속도 기반 침투가 날카롭지만 수비 가담 비율이 높아 후반으로 갈수록 파괴력이 떨어진다. 슈타흐는 수비 라인 보호를 맡지만 팀 간격이 벌어지면 넓은 구역을 혼자 커버해야 한다. 12경기 22실점이라는 기록은 조직적 불안이 수치로 드러난 부분이다. 세컨볼 처리와 마크 전환이 느려 강한 점유형 팀을 만나면 실점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맨시티는 점유율 박스 점유 슈팅 숫자 모두에서 자연스럽게 우위를 점할 흐름이다. 리즈의 압박은 초반엔 통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간격 유지가 어려워진다. 홀란드 도쿠니코의 삼각 움직임은 리즈 수비 블록을 계속 벌려놓을 수 있다. 수치에서 나타난 리즈의 수비 취약성은 강한 점유팀을 만나면 더욱 도드라진다. 전체적인 템포 완성도 인기량 모두 맨시티가 주도권을 잡을 확률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선덜랜드 대 본머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선더랜드는 4-3-3 기반으로 압박과 측면, 돌파를 동시에 가져가지만 간격이 쉽게 흔들린다. 마엔다는 커싱과 1대1을 즐기는 인사이드 윙어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탈비는 전후방을 오가며 압박과 전진 패스를 수행하지만 커버 위치 선정이 불안정하다. 자카는 빌드업 출발점이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안전 패스를 선택하며 템포가 느려진다. 포백이 측면 커버에 끌려나가는 순간 중원 수비 사이 공간이 크게 열린다. 박스 앞 마킹 전환이 느려 이선 침투에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본머스는 4-1-4-1 구조로 중원 안정성을 우선시하며 전환 속도를 높이는 팀이다. 에바니 우송은 박스 앞 마무리 위치 선정이 뛰어난 골잡이다. 세메뇨는 볼 운반 드리블이 좋아 첫 압박을 뚫고 공격 전개에 활력을 준다.
테버니어는 메잘라 역할로 하프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침투해 결정적 패스 루트를 만든다. 테버니어 에바니 우송의 연계는 낮은 크로스 컷백 상황에서 가장 위협적이다. 전환 시 세메뇨가 반대쪽을 파고들며 파이널 서드에서 수적 우위를 만든다. 선더랜드가 라인을 올릴수록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본머스는 테버니어의 침투 한 번으로 박스 측면 공간을 여러 차례 열어낼 수 있다. 에바니 우송은 선더랜드 수비 간격이 흔들릴 때마다 결정적 위치를 잡을 수 있는 자원이다. 전환 효율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은 본머스가 더 정교하다. 전체적인 찬스의 질은 본머스가 더 높은 흐름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 네 번째 경기 에버턴 대 뉴캐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버튼은 4-2-3-1 기반으로 바리가 후방 안정성과 빌드업 모두를 책임진다. 그릴리시는 왼쪽에서 볼 소유와 탈압박, 전진 패스를 통해 템포를 조율한다. 그릴리시가 좁혀 들어오면 풀백이 넓게 퍼지며 수비 라인을 흔드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듀스버리 홀은 박스 투 박스 움직임으로 라인 사이를 파고들며 세컨 찬스를 노린다. 중원 하프 스페이스 점유 능력 덕분에 후반으로 갈수록 주도권을 가져올 힘이 있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안정적 블록 후 빠른 방향 전환 패턴이 잘 살아난다. 뉴캐슬은 4-3-3으로 엘랑가반스의 속도와 돌파를 앞세우는 팀이다. 엘랑가는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이 강점이고 반스는 인커팅 패턴에서 위협적이다. 토날리는 공격 수비 전환에서 중심축을 담당한다. 하지만 주중 챔스 일정으로 인해 체력 소모가 크고 압박 강도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라인과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는 약점이 존재한다. 수비 전환이 늦어 중앙 공간을 내주는 빈도가 높아 실점 리스크가 크다. 에버튼은 중원 안정성과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에서 뉴캐슬보다 구조적으로 앞선다. 뉴캐슬은 체력 저하가 올수록 라인 간격 유지가 더욱 어려워진다. 그릴리시 듀스버리 홀의 콤비는 벌어진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위협을 만든다. 엘랑가반스의 역습은 위험하지만 지속적 압박 유지가 어려운 환경이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에버튼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토트넘 대 풀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4-3-3을 기반으로 라인 간격 유지와 중원 블록 형성이 우선이다. 히샬리송은 등지는 움직임으로 이선이 침투할 기준점을 만들어준다. 쿠두스는 좁은 공간에서도 탈압박이 뛰어나 빠른 전진 패턴을 만들어낸다. 사비 시몬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템포 조절과 드리블을 섞어 리듬을 이끈다. 주중 챔스 여파로 압박 강도와 라인 높이는 평소보다 보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박스 진입 빈도가 줄어들며 다득점 양상보다 제한된 찬스를 두고 겨루는 경기로 흐를 수 있다. 풀럼은 4-2-3-1 기반으로 수비 안정감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팀이다. 무니스는 포스트 플레이 기반으로 등지는 움직임에서 강점을 가진다. 이워비는 중앙 측면을 오가며 템포를 조절하고 전진 패싱을 수행한다. 루키치는 수비 앞 안정성과 빌드업 연결을 동시에 맡는다. 두 줄 블록을 형성해 실점을 최소화하고 상대를 측면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원정에서는 라인을 크게 올리지 않고 현실적인 운영을 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토트넘은 체력 부담이 있어 빠른 템포보다는 안정적인 블록 유지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풀럼은 수비 중심 접근을 택해 좁은 중원 싸움으로 경기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리스크를 크게 감수하지 않아 박스 안 결정적인 장면이 많지 않을 수 있다. 토트넘이 점유율에서는 앞서겠지만 풀럼의 두 줄 블록을 쉽게 허물지는 못할 수 있다. 전체적인 흐름은 조심스러운 경기 양상에서 스코어가 크게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섯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알라베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4-2-3-1을 기반으로 점유를 유지하다. 템포를 순간적으로 끌어올려 뒷공간을 공략한다. 페란 토레스는 측면에서 출발해 박스 안으로 대각선 침투하는 움직임이 날카롭다. 라민 야말은 드리블로 1차 수비를 끌어내고 컷신하며 슈팅 패스 선택지를 동시에 만든다. 야말이 안으로 좁혀들면 페란의 반대 침투가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패턴이다. 다니 올모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드리블과 원터치 패스로 수비 간격을 흔든다. 라인 사이 공간을 완전히 장악하면 바르셀로나는 연속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알라베스는 4-4-2 두 줄 블록으로 박스 안을 두텁게 가져가는 팀이다. 센터백은 포지셔닝 대인 방어는 좋지만 첫 스텝과 방향 전환이 느린 편이다. 뒷공간이 열리면 연속 침투의 대응 속도가 밀리는 약점이 있다. 토니 마르티네스와 보에는 전방에서 공을 버티며 라인을 올릴 시간을 만들어준다. 하지만 미드필더 라인이 지나치게 내려앉으면 이선 전개를 허용하는 상황이 생긴다. 템포가 빨라지는 순간 연속적인 세컨볼 2차 공격에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바르셀로나의 스피드 침투와 알라베스 센터백의 첫 스텝은 매치업 자체가 불리하다.
야말 페란의 연속적인 움직임은 알라베스의 라인 유지에 큰 부담을 준다. 올모가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는 순간 수비 전환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알라베스는 박스 안에서는 버텨낼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에서 흔들릴 수 있다. 전체적인 템포 기동력 침투 완성도는 바르셀로나가 확실히 우위다.